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터배 진행을 맡은 이재원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종로구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종로구는 이렇게 역사 문화뿐 아니라 정치 1번지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정치 1번지 종로에 첫 입성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국회의원 이낙연 국회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와 있는데요. 댁에서 가까우시잖아요. 한번 네, 와보신 네. 적 있으신가요? 예, 제 집은 요 너머에 네. 조남동입니다만 네. 예전에 이렇게 박물관 마을로 조성되기 전에는 여기 맛집들 많이 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박물관 마을로 조성된 뒤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와, 바뀌었죠. 네, 아기자기하고 아담하고 좀 그 주민들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그런 조성 방법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깊은 얘기는 들어가서 하실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당선 이후에는 주민들이랑 1대1로 만나서 인사하신 적은 있으시지만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종로구 주민들한테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로구 주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많은 표로 당선시켜 주시고 일을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잊지 않고 늘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종로에 인연이 좀 깊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대학 때부터신가요? 인연이? 네 그렇습니다. 시골뜨기가 서울에 와서 맨 처음 살았던 곳이 효자동. 네. 어떤 고위공무원 댁에서 가정교사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순서는 뒤바뀌었을 수가 있지만 대체로 신문로에 있는 어떤 사설 독서실 공짜로 있었고요. 창신동에 달동네 친구 자취방에 또 몸만 들어가서 같이 살기도 하고 연건동에 선배네 하숙집에 가서 그냥 식객으로 밥 얻어먹고 지낸 적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추억이 종로에 있죠. 그런 생활과 또 학업과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 예,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들 어려웠던 시절이니까요. 제가 조금 더 힘들었을 겁니다만. 그리고 이제 학생 시절 이후에도 종로 한복판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신문사에서 21년을 일했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제 그 전화번호부에 그때는 손으로 전부 기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집 밥집의 절반 이상이 광화문 근방이었어요. 무교동, 청진동 그리고 여기 정동 이쪽. 전화번호부를 왜 그렇게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놓죠? 뭐 이렇게 예약을 하거나. 네네네. 신혼살림도 여기서 종로에서 시작하셨다고 제가. 신혼은 봉천동. 봉천동에서 예, 시작하셨고 네, 예. 그러면서 기자 생활은 계속 예, 종로로 왔다 네, 갔다 네, 하시면서 네. 하시게 되셨고 예. 정말 추억거리가 많으시겠네요. 예. 결혼하기 전엔 효자동에서 다시 하숙하면서 신문사까지 걸어 다녔죠. 어떤 추억거리가 좀 있으세요? 술 많이 마신. 예. 막걸리 좋아하시니까 그때 예. 막걸리 많이 드셨어요. 그때가 막걸리도 많이 먹었지만 삼겹살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 같은 시골 사람은 돼지고기 그러면 김치찌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서울에 오니까 이 삼겹살 구워 먹는 돼지고기 신세계를 접하셨군요. 새로운 세계였죠. 그리고 삼겹살 사주는 선배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아주 나도 저런 선배가 돼야 할 텐데 생각했죠. 선배가 되셔가지고 삼겹살 많이 사주셨어요? 얻어먹은 것만큼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파절이 네. 삼겹살 먹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총선 선거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선거 운동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보셨었잖아요. 예전과 어떻게 좀 달라졌다고? 많이 절박하다. 주민들이 삶을 절박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걸 느꼈죠.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삼청동에 액세서리 가게, 선물 가게. 네. 그 아주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거 중에 거길 들어가니까 그냥 우시는 거예요. 제 짐작에는 이 시집살이가 힘든 누이 동생이 친정 큰오빠 보고 눈물이 터지는 것 같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무슨 원망을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그게 아니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지요. 그렇게 어떻게 그래서 반응하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힘냅시다. 어려우시지요. 네, 그렇게 했지요. 지역 공약 이야기로 좀 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역 공약을 상당히 많이 내놓으셨는데 예.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것이 신분당선 예. 서구 연장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고양시 삼성까지 연결되는 네. 건데 사실 이게 작년에 예타 성적이 그렇게 성적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서울시 담당 부서와 현황 분석을 했고요. 경제부총리께도 제가 파악하는 문제점 이걸 전달했지요. 예. 그래서 현재는 조금 그 일정을 늦추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잘하면 기존의 방침 부분적으로 재조정할 여지도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여요. 관련 부처 책임자들 모시고 신분당선 연장 구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네.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취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기존 방침의 맹점, 뭔가 빠뜨린 거. 예를 들면 고향 쪽에 새로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것이 감안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사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등등의 얘기 그리고 향후의 교통량 변화 전망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닌가. 네,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기존의 그 조사 방법이나 방침을 결정할 때 고려했던 사항들이 조금 맹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얘기도 전달을 하고 또 정부가 그동안에 저희들이란 것은 저뿐만 아니고 신분당선 구간에 있는 의원들이 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으셨을 테니까 그에 대한 일정한 답을 가져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 핵심 공약으로 지금 밀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네. 좀 주춤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 박원순 시장의 지금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반대는 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박원순 시장은 핵심 공약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데 제도조화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맥은 좀 같이 하시나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후관계의 문제입니다. 교통에 대한 우려가 있는 채로 공사를 시작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을 먼저 불식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나름의 대안, 그 광화문을 이용하거나 또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걱정을 감안한 수정 대안을 준비를 하셨죠. 네, 그걸 시민들께 제안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또 수정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과정을 지켜봐야죠. 또 그 일대에서 사실 그 주민들의 관심을 끄는 곳이 송현동 부지입니다. 네. 최근 이제 서울시에서는 거기다 이제 공원을 조성하겠다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공약으로도 내놓으셨었죠. 그 송현동 그 땅을 서울시가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죠. 그것은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 땅이 다른 쪽으로 가거나 네. 또는 외국 자본에 넘어가거나 하는 건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매입하겠다. 참 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뭘 할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은 솔밭, 소나무가 우거진 숲공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혹시
문화공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경복궁에서 옮겨가게 돼 있는 민속박물관을 지방까지 갈 것은 지방으로 완전히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는가? 서울에 민속박물관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가?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이 충분치 않다든가.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정부 쪽 책임자와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함께 놓고 논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변에 다 역사문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심에 어떻게 보면 종로의 노른자위 땅이고 네네네. 그것이 서울 시민 또 종로 주민들이 정말 쉴 수 있는 예. 쉼터 공간으로 좀 아름답게 예. 꾸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요 가까운 곳에 옛날에 서울고등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박물관과 공원을 겸하는 공간으로 바꿔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옛날에 그냥 고층 건물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서울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쉼이 있는 서울의 미래상일 것 같고요. 저 자신도 변했는데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은 더 많이 변하고 계시겠죠. 그런 점에서 송현동 거기도 시민들 다수가 원하시는 것처럼 숙공원을 우선으로 놓고 그것만으로 조금 아쉽다 그러면 뭔가 문화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 파리의 뽕피두 센터 같은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어떤 걸 두었으면 좋겠다. 민속박물관이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민속박물관 옮기기에는 좀 너무 공간이 좁다. 좀 좁다는 얘기가 좀 얘기도 있었죠. 있어요. 네. 그런 의견들을 한번 수렴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재생하면 사실 서울에서는 종로구 창신 숭인 창신동이 아마도 그 첫 도시재생지였기 때문에 예, 쭉 돌아보셨죠? 예, 뭐 전부는 아니지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골목마다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구역마다 형편이 다르고 주민들의 바람이 달라요. 일률적으로 한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 또는 도시재생이 가능한 곳이 혹시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비교적 근접한 곳도 한 군데쯤 있긴 있어요. 대부분의 창신 숭인지구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거기에 주민들의 생각이나 그 지형지물 또 주변 사정에 맞는 발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호불호가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예, 네. 앞으로 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고?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주 실감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이나 행복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것에 부응해 드려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종로의 가장 서북단에 있는 평창동 그 주민들의 요구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신분당선 연장입니다만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책로, 마을버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제천 주변의 산책로 그것은 서울시의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까지는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쪽 끝에 숭인동이 있는데 동망산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산 허리쯤에 요번에 족구장을 만들었어요. 족구 동호인 중에는 늦은 밤에 거기를 혼자 가보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래요. 또는 어떤 분은 거기 가보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잠 있겠다라든가. 그걸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마치 어린아이가 무슨 마음에 들었던 장난감을 얻고 난 뒤에 막
그거 가지고 싶어서 아침 일찍 눈이 깬다든가 어른들이 꼭 그런 아이들 같은 심정이 돼가지고 밤 10시 넘어서 혼자 거기 가보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초소풍 가는 초등학생의 마음. 예, 그런 심정으로 건강이나 생활 거기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이런 데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예. 정치 1번지라는 종로 주민들이 그 정도면 다른 데는 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도 바로 그렇게 이제까지의 복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드리는 복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건강이나 안전이나 행복까지를 드려야 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지역 경제라든지 지금 관광이라든지 종로에서 풀어야 될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이제 종로라는 곳이 종로 주민들만 이동하는 곳이 아니라 거의 전 국민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종로는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어서 전국적인 경기 상황 이 종로에도 반영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종로만의 경제가 따로 있다고 맞습니다. 보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여러 제약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의 침체 그것이 종로에 그대로 직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요. 말하자면 종로의 경제가 회복되려 그러면 그런 전국적인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는 종로만 좋아진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적인 상황을 반영할 거다라는 것 빼고 종로만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더 매력적인 곳으로 가야지요. 예, 종로야말로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보존할 건 더 확실히 보존하고 가꿀 건 더 아름답게 가꾸고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예, 참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신동의 하늘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박물관들 보면 꼭 파리 근교의 언덕백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종로라는 게 굉장히 많은 표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또 역사의 자산도 있고 그 역사의 무게도 있고 그러면서 현대적인 그 문화예술의 향기도 있고요. 그런 것이 현대는 현대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각각의 매력을 발산하도록 참 지혜롭게 해야지요. 보존과 개발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가꾸는 것. 조금 더 이제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종로구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뉴노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언택트, 이제 비대면 사회로 점점 접어들면서 관광의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참 법을 갖고 계신. 참 고민입니다. 네. 네. 비대면 사회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원격 또는 온라인화 하는데 예컨대 회사가 직원들을 회사 사옥에 소집하지 않고 각자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화상회의로 연결한다. 학교가 아이들 나오지 말고 집에서 컴퓨터로 공부하자. 그건 가능할 텐데 관광도 온라인 관광이 가능할까? 잘 떠오르질 않아요. 저도 안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관광협회에 계신 분들한테 이 코로나 초기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 정부나 정치권은 당장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3월 하순쯤이었을 겁니다. 정부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기는 너무 섣부른데 관광협회는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머릿속에 온라인 관광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럴 때 관광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잘못하면 그냥 상당 기간 동안 괴멸 상태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남아 이렇게 버티다가 뿌리마저 뽑혀버리면 다시 살아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가장 타격을 많이 볼 분야가 그 분야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항공산업 같은 데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사람들이 어딘가를 가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고 하는 본능 같은 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코로나가 무슨 완전히 박멸됐다가 아니더라도 이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됐다만 해도 사람들은 뭔가 지혜를 내 가지고 찾아다닐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기간이 뭐 한두 달 사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점에서 조금 더 함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관광객이 너무 많을 때는 아이고 내 사생활도 없다 하고 좀 푸념도 했었는데 이제 너무 안 오시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기잖아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다 일자리랑 연계되고 사실 그런 일자리가 청년들한테 직격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총선 기간 동안의 공약 중에 청년들이 좋아지는 그런 종로 여기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내놓으셨죠. 학교부터 보자면 굉장히 좀 긴데요. 이제 청년 중에는 아이를 키우고 학교를 보내는 그런 청년도 있을 거고 또 취업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초중고등학교는 기업, 대학, 박물관, 고궁, 갤러리 등과 연계한 창의적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종로의 지역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런 기업이나 대학이나 고궁, 갤러리, 박물관 여기가 교실의 연장이다 라는 개념으로 부분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대학은 지금 있는 대학을 갑자기 바꾼다기보다는 방송통신대학이 문자 그대로 평생교육기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관. 지금의 평생교육 그러면 노후의 여가생활 이런 것들 느낌이 드는데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그리고 이제 대학로가 지금은 연극 무대인데 연극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공연 산업을 배우고 창업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발전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주얼리 산업의 활성화 또는 현대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종로가 그 4차 산업혁명의 본산이 된다는 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신동 남측지구 동대문 운동장에서 좀 더 동쪽 거기를 서울시가 재구성하기로 돼 있죠.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원님 막걸리 좋아하시죠? 예. 이 막걸리가 어떤 막걸리냐면 청년들이 서울에서 재배한 쌀로 첨가물을 넣지 않고 만들어서 지금 창업을 한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걸리를 소개를 하면서 본인들이 의원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담아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윤학은 의원님. 막걸리와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는 고성룡이라고 합니다. 성수동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원재료인 쌀은 강서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경복무쌀이라는 서울시 지역 특산물로 저희가 성수동에서 이제 서울 지역 특산주로 선정이 돼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니까 좀 교육적인 부분 혹은 또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히 뭐 다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교육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들이 좀 아쉬웠던 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뭐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번 국회에서는 좀 정책적으로 잘 풀어서 저희 같은 청년 사업가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게 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청년 일자리 없다 그래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우선은 많이 어렵겠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도 그러하고 지자체도 그러하고 청년 지원 정책이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아. 아마 지자체에서도 이 부서 저 부서에 청년자 붙은 예산이 중앙에서 막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좀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청년들이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행정 체계를 개편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이 지가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데요.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한눈에 봐도 굉장히 잘 만든 막걸리고 고급 막걸리입니다. 아, 이거 보시기만 하셔도 그렇습니다. 색깔만 빛깔만 보셔도 아시나요? 네, 빛깔로도 알겠고요.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막걸리 마실 적에 마구 흔들어서 마시게 보통 흔들어서 하다 보면은 막 네, 흘리고 그러졌습니다. 또 폭발하거나 그러잖아요. 보시면 아까부터 전혀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걸 딱 알아보시네요. 네네네. 이거 굉장히 고급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나름의 텁텁함이나 시큼함이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세련된 맛일 거예요. 요구르트 맛 같은 게 좀 날 겁니다. 네네. 아주 잘 만든 막걸리. 바라보시는 눈빛에 미소가 가득하신데요. 제가 총리 마치고 나올 적에 한국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총리 제가 45번째 총리인데요. 막걸리협회 감사표 받고 나온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의원님의 막걸리 사랑은 뭐 유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구매했더라고요. 거의 천발적인 숫자. 그러니까 100종류와 7,000병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게 아쉬우세요? 예. 앞으로 채워가면 될 것 같고요. 예, 아주 잘 만든 막걸리입니다. 우리 의원님의 그 평가가 아마 최고의 칭찬이 됐을 거라고.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꽤 많아요. 여기저기 산재에 있어서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가 오히려 혼란스러운, 이것을 뭔가 한 개 부처가 다 그걸 전담한다는 건 비현실적이지만 적어도 청년들 입장에서 어디를 들어가면 그걸 금방 알 수 있다. 이 정도라도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걸리라면 아마도 농식품부일 것 같은데요.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창업 지원, 그쪽하고도 관계될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좀 행정 체계를 개선해 드릴게요. 그런데 지원받을 방법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좋은 막걸리는 반드시 팔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취미자 특기가 뭔지 아신가요? 국난국복입니다. 코로나19 국난국복 위원장이잖아요. 네네. 요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정말 우리 국민 대단하시지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극복의 모범 국가다, 교과서다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동참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이번에 크게 뿌듯하게 느끼시는 이유는 본인이 동참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평가에 나의 참여도 한 몫을 했다. 이른바 참여를 통한 성취. 이것을 지금 체험하고 확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긍심도 더 많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소득이 바로 국민들의 자신감과 신뢰,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국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란 게 그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는 분이 거의 3분의 2.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다. 그 응답도 3분의 2쯤 되시고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됐다 하는 분들도 압도적인 다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그런 자신감을 가졌다. 이건 국민 개개인께도 큰 소득이겠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엄청난 소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오고 있던 미래가 훨씬 더 빨리 오게 됐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해왔었던 것이 훨씬 더 전면적으로 그리고 가속화돼서 올 것이다. 그걸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우울해진다. 가정 내 폭력이 생긴다. 코로나 이혼이 생겼다. 뭐 등등등등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서로 교감하고 거기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이 본성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누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이 분야가 사회적 과제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해요. 여러 조사를 보면 모르는 사람과 대규모로 만나는 건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소중한 사람, 믿는 사람과 소규모로 만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그 전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1호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요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께 지원을 해드렸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책임질까 봐서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시간 끈다든가 절차 따진다거나 그러지 말고 소신껏 빨리빨리 해주고 해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고의가 있지 않는 한, 고의와 중과실이 있지 않는 한 묻지 않겠다든가 또는 그것을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종류의 법안이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은요, 기본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복지로 보느냐 경제로 보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의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것은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는 긍정적이다. 네네. 네.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생산적인 토론을 별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정치의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훨씬 더 현실의 바탕을 두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당장 도입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전원에게 4만 원씩 드리면 20조가 되죠. 20조면 고용보험의 확대가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4만 원을 한 번 받고 말 것인가? 굉장히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더 나은가 하는 현실적인 그 생각들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의 적재적소에 어떻게 들어가신 것이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고 맞는지가 그렇게 쓰는 것이 좋은가? 어쩌다가 1, 2만 원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막 국민들께 큰 도움이 될까? 더더구나 기존 복지를 지체시켜가면서 또는 빼서 그쪽으로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이게 복지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여야 하는데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는 좀 다른 겁니다만은 사실은 경기 부양용의 성격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것도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성숙하게 봐가면서 논의는 논의대로 해서 이것이 너무 정치화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 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 것인가,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기존의 복지 체제를 확충해 가는 것이 더 나은가. 저는 이런 논의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치 쟁점화되는 것보단 국민의 편익에 어느 게 더 부합되는 건지, 그 이익이 어떻게 더 가는 것인지, 요게 중점적으로 돼서 그런 방향성이 좀 저 잡혀졌으면 나름대로 좋겠습니다. 감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론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고 좀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 이유가 네. 토론이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역할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예. 역할? 우선 5선이라지만 종로에서는 초선입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주민들과 나눴던 대화 잊지 않고 하나라도 실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맡아왔지만 그런 당 전체 또는 국가 전체에 기여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의 국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경제 회생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 국민의 고통을 좀 덜 드리는 방안이 있는가. 국민들께서 이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시게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데 좀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5선이시니까 역할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초선 때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초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 사진을 예.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참 젊었네요. 예. 그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의 대변인으로 후보님께 뭔가를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는 장면 같습니다. 이쪽에 윤태영 씨,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을 하신 분이시죠. 열심히 했었어요. 예, 하루에 논평을 한 8건 쓰고 밤늦도록 기자들과 술 마시고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었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낙연 의원을 처음에 정치에 입문시키신 분은 돌아가신 그 김대중 대통령이시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서 계속 보좌 하셨고, 두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지금 갑작스럽게 평가하라고 하면 쉽지 않으시겠지만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주시면서 본인께서는, 이낙연 의원께서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오랜 기간의 준비, 그리고 고초를 많이 겪으신 그런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셨고, 또 연세가 많이 돼서 대통령이 되셨죠. 그러시다 보니까 여러 부문에 대한 균형 있는 생각, 방향은 분명하되 항시 그걸 추진해 갈 적에는 균형을 잡으면서 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죠. 이제 그에 비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폐기와 도전, 기존의 편견이나 인습에 용감하게 도전하시는 분, 항시 그 관행이나 그 인습이 뭔데? 이런 생각. 퀘스천 마크를 다시는. 아니 그냥 그런 의문이 아니라 뭔데 우리가 도전도 못해? 뭔데 우리가 그것에 따라야 해? 하는 생각이 강하셨죠. 김대중 대통령님의 균형 속의 지향이라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폐기와 도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역사가 발전해 온 것 같아요. 참 우리 정치의 좋은 시대였지요. 저는 그런 대통령님과 비교한다는 건 턱없는 얘기고요. 역시 방향성은 가져야 되고 하나하나를 결과를 내면서 진척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갔지요. 우리 이낙연 의원께서는 전남도지사도 거치셨고 오선 국회의원이시고 국무총리도 지내셨고 마지막으로 조금 여쭤보자면 종로 지역에서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국회의원들과는 조금 다른 나름대로 지자체장과 또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신 그런 역할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역할이 조금 더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시선이나 기대가 뭔지 알지요. 그런데 제가 종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되자마자 딴 생각을 한다는가 그 도리가 아니지요. 네. 종로 주민들께 제가 약속드렸던 것을 하나라도 빨리 이행해 드리는 것 그게 제일 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실은 당대표 도전 의사가 지금 예. 강하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경쟁이 상당히 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만약에라도 이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종로에 오셨는데 당대표에 도전을 하시고 당대표가 되시면 혹시 지역에 소홀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죠. 좀 더 책임 있는 위치에 간다면 그런 주민들께 드렸던 약속의 이행에 더 힘이 생길 수도 있다. 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들으면 들을수록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정감 있는 내용에 제가 쑥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마운 우리 주민들과 또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해서 아하. 주신 걸로 추천해 주신 노래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거 한 곡 먼저 좀 그러시죠. 들어볼까요? 네. 음악이 내리고 나는 숨이 차 복잡해진 마음 숨을 내쉰다 오늘 뭐 실수는 없었어 나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래도 행복해 난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작아지지 않은 BTS는 제가 알겠는데 곡은 사실 저도 굉장히 낯설거든요. 우현님께서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흔히 우리가 영토라 말할 적에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BTS의 영토는 어디죠? 세계잖아요. 똑같이 우주, 영토라고 아니, 말하지만 지구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건 물론 헌법이 정해진 그 영토를 우리가 지키고 가꾸는 건 그건 당연하지만 BTS가 개척한 또 다른 개념의 영토 그것을 우리가 지향해 갈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서 꿈을 크게 가집시다. 이런 뜻에서 추천해 봤습니다. 총리 시절에는 인연도 좀 있으셨죠. 그 훈장, 문화훈장인가요? 예. 네. 그렇죠. 예, 한글날. 네. 예, 참 특별하지요. BTS 덕분에 세계의 청년들이 한글로 노래 가사를 배우고 그래서 어느 해인가 한글날 축사에 그 얘기를 제가 언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훈장 드린다. 정말 대단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예, 딱 70년 전 한국 전쟁을 겪고 잿더미가 되고 외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굶주림을 참 이렇게 견뎌왔던 그런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오히려 남을 돕고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을 만들어 팔고 세계 최고의 대중음악을 세계의 청년들에게 들려드리고 세계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서 칭찬받고 그리고 이제는 인류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방역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진단은 이렇게 하면 빨리 나옵니다. 이건 놀라운 발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방역이나 진단에서 세계의 모델이 됐지만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몇 가지 분야는 우리가 모델이 한번 돼보자.
앞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앞에 K자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진단 키트의 영토가 BTS 영토만큼 넓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센터뷰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버텨내시게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좋은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국회의원은 앞으로 하실 일들이 역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5선 국회의원의 이제 첫 종래에 오셔가지고 첫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의원으로서 역할도 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당 대표 도전도 하시고 또 대선 주자로서의 역할도 있으시고 거기에 한마디 더 제가 당부드리자면 20대 국회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할 수 있는 국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센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